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얄궂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고도 심술을 부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전국시대 초기 위나라의 공자였던 공손왕의 행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공손왕은 위나라 군주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왕이라고 불리었는데 평소 형명학을 좋아했습니다. 위왕이 태어났을 무렵 위나라는 위나라, 조나라의 속국으로 여겨질 만큼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공자 출신임에도 위왕은 스스로 진로를 찾아야 할 정도로 옹색한 처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위나라로 가서 당시 상국인 공숙자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공숙자는 위왕의 현명함을 알아보고 위나라 혜왕에게 중서자로 청거한 후 항상 큰일이 있으면 위왕과 계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왕이 제시한 계책이 맞지 않은 적이 없어 공숙자는 위왕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중책을 맞도록 이끌어 주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공숙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위나라 혜왕이 몸소 병문안을 가서 보니 공숙자의 병세가 이미 위중한 상태라 혜왕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공숙이 병으로 만일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과인은 장차 누구에게 국정을 맡겨야 합니까? 그러자 공숙자가 대답했습니다. 중서자 위왕은 나이가 젊지만 당대의 기재입니다. 주공께서 국사를 들어 그의 의견을 들어보신다면 저보다 10배나 낫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혜왕이 침묵을 지키고 있자 공숙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공께서 위왕을 기용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그를 죽이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그를 기용하게 된다면 우리 위나라에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혜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혜왕이 물러나 수레에 오른 후 탄식했습니다. 공숙의 병이 심하구나. 위왕에게 국정을 맡기라고 하고는 또 그를 기용하지 않으려면 죽이라고 했다. 어찌 공숙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혜왕이 물러난 후 공숙자는 위왕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주공께 자네를 기용하라고 말씀드렸으나 주공께서 불허하셨네. 그래서 다시 자네를 기용치 않으시려면 죽여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네. 자네는 빨리 떠나 화를 면하게. 그러자 위왕이 말했습니다. 주군께서는 이미 상국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국의 말씀을 받아들여 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위나라의 대부 공자 앙도 위왕의 재주를 알아보고 위왕을 청거했으나 혜왕은 끝내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진나라 효공이 널리 현자를 초빙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위왕은 진나라로 들어가 효공의 총신인 경감을 만났습니다. 경감이 위왕을 청거하자 효공이 위왕을 불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물었습니다. 위왕이 복희씨, 신농씨, 요, 순을 두루 거론하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효공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경감이 조정에 들어가 효공을 아련했을 때 효공은 위왕이 황당무계한 자라고 질타하며 경감을 꾸짖었습니다. 경감이 조정에서 물러나 위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생이 주군을 아련하게 한 것은 주군께서 선생을 훌륭하게 여겨 중히 쓰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현실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말로 주군의 이목을 어지럽힌단 말입니까? 위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은 주군께서 황제의 도를 행하시는 것이었으나 주군께서는 깨닫지 못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련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공이 다시 위왕을 불러들이자 위왕은 하나라 우왕이 천하를 구주로 나누고 부세를 정한 일,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이 하늘의 이치에 순응해 백성을 다스린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효공이 말했습니다. 옛날과 지금의 일은 서로 달라. 그대의 말은 적용할 수 없소. 경감은 미리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양이 공궁을 나서는 것을 보고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위양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군께 왕도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주군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군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 주군을 아련할 수 있다면 등용될 것입니다. 다음 날 경감이 조정에 들어갔으나 다시 위양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경감이 퇴골하자 위양이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다시 저를 위해 주군께 말씀드려 보았습니까? 경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양이 개탄하며 떠나려고 하니 경감이 말렸습니다. 선생은 5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시 주군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5일이 지났을 때 경감은 조정에 들어가 효공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효공이 술을 마시다가 호련히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더니 잔을 멈추며 탄식했습니다. 옛날 제나라 환공이 내가 중부를 얻은 것은 기러기가 날개를 얻은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소. 과인이 영을 내려 현자를 구한 지 또 수개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의 인재도 찾아온 자가 없소. 기러기에 비유하자면 하늘을 치솟아 오를 뜻이 있건만 날개를 얻지 못한 것이오. 이에 경감이 말했습니다. 위양은 황제의 도부터 왕도, 패자의 도에 이르기까지 3가지의 계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황제의 도와 왕도에 관한 일을 말씀드렸으나 주군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쓸모가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제 또 패자에 이르는 계책을 바친다고 합니다. 잠시 짬을 내시어 그의 말을 마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양이 입궐하자 효공이 물었습니다. 듣자니 그대에게 패자가 되는 방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 좀 더 빨리 과인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소? 위양이 대답했습니다. 패자가 되는 길은 황제나 왕이 되는 길과는 다릅니다. 제왕이 되는 길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데에 있지만 패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효공이 발끈해 안색이 변하며 말했습니다. 패자가 되는 길이 어찌 꼭 백성의 마음을 거스르는 데에 있다고 하는가? 위양이 대답했습니다. 무릇 금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검은 고줄을 바꿔 다시 매야 합니다. 정령을 바꾸어 새롭게 시행하지 않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백성은 눈앞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백대의 이로움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함께 즐길 수는 있지만 시작부터 함께 걱정하며 이를 도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행했던 것처럼 안으로 정령을 새로 만들고 굴령을 새로 내리며 나라를 25양으로 제정하고 산업공상에 종사하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가 본업을 지키게 하며 나라의 모든 옛 습속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백성들이 즐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안으로는 정령을 제정하고 외부에서는 적국이 승복하며 군주가 그 명성을 누리고 백성도 그 이로움을 받아들인 연후에야 관중이 천하의 인재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효공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계책을 말해 주시오. 위양이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지 않으면 용병할 수 없으며 군대가 강하지 않으면 적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면 농사에 힘쓰는 것만 한 것이 없으며 군대를 강하게 하려면 전술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부안상으로 백성들을 유도해야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무거운 벌로 위협해야 백성들이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됩니다. 창벌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정령이 반드시 시행되는데도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효공이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 계책은 과인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오. 위양이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계책이 있다고 해도 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정령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며 적임자를 얻었다 해도 맡은 일을 소신껏 행하지 못하면 행해지지 못하고 맡은 일을 소신껏 한다 해도 군주가 남의 말에 현혹되어 그 뜻이 변하게 된다면 또 행해질 수 없습니다. 효공이 말했습니다. 좋소. 위양이 물러가겠다고 하자 효공이 물었습니다.
과인이 그대의 계책을 모두 듣고 싶은데 어찌 빨리 물러가려고 하시오? 위양이 대답했습니다. 주군께서는 3일 동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군의 뜻이 확고히 결정되면 신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이 지나자 효공이 사람을 시켜 수레로 맞이해 오게 했습니다. 위양이 조정에 들어가 효공을 아련했을 때 진나라의 정치에서 고쳐 시행해야 할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피차간에 문답이 연이어 3일 동안 밤낮으로 이어졌으나 효공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위양을 좌서장으로 삼고 저택 한 채와 황금 500일을 하사하고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후로 국정에 관한 일은 모두 좌서장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라. 거역하는 자는 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위양은 이리하여 변법의 정령을 확정해 그 조문을 효공에게 바쳐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불신할 것을 염려해 바로 시행하지 않고 공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양은 우선 3장 정도의 나무를 도성 남문의 저자거리에 세워두고 영을 내걸어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이 나무를 북문에 옮기는 자가 있다면 10금을 내리겠다. 그렇지만 구경하는 백성은 많았으나 모두 의심을 품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 감히 옮기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내용을 고쳐 금액을 50금으로 늘렸습니다. 백성들이 더욱 의심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지고 북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위양은 즉시 그 사람을 불러 50금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8개항의 새 정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읍을 함양으로 정하며 현제도를 도입하고 국토를 개간의 경작지를 늘리며 세제 개편과 아울러 생산을 장려한다. 관작은 전공에 따라 부여하며 정령을 엄중히 시행해 위반을 금하고 연좌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마침내 위양은 군졸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함양성 안에 궁궐을 신축하고 길이를 택해 함양으로 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자사가 천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또 변법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위양이 분노해 말했습니다.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태자는 군주의 지위를 이을 뿐이므로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태자를 용서한다면 또한 법을 집행할 수도 없다. 마침내 효공에게 보고한 다음 태자의 죄를 사부에게 연좌시켰습니다. 태부인 공자건은 코를 베는 형에 처하고 태사 공송고는 경영에 처했습니다. 위양은 마침내 함양으로 천도하고 또 진나라를 모두 31개 현으로 나누어 농경지를 개간했습니다. 또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니 마침내 길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지도 않게 되었고 나라의 도적도 없어졌습니다. 창고는 가득 차게 되었으며 전쟁터에서는 용맹을 떨치게 되었고 사사로이 싸우는 자들도 없어졌습니다. 마침내 진나라는 부강해져 천하에 견줄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나라 현왕은 마침내 사자를 파견해 책명으로 효공을 방백으로 삼았으며 제후들은 사자를 보내 축하했습니다. 그때 위나라 해왕은 위양이 진나라에서 기용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했습니다. 공수처의 말을 듣지 않은 일이 후회되는구나. 위양은 위나라 장수 방연이 제나라 손빈에게 패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효공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는 우리 진나라와 인접해 있는 나라로 복중지환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위나라가 제나라에 크게 패해 제후들이 이반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나라를 친다면 위나라는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가 황하와 효산의 견고함에 의지해 동쪽으로 진출해 제후들을 제압해 나간다면 제왕의 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양을 대장으로 삼아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위나라를 치게 했습니다. 위나라 해왕은 신하들을 대거 소집해 진나라의 군대를 막을 계책을 상의했는데 공자왕이 진언했습니다. 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먼저 위양에게 강화를 청해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성을 견고하게 지키며 한나라와 조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공자왕은 대장이 되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오성에 나아가 주둔했습니다. 그때 성을 지키던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지금 진나라 상국이 보낸 사자가 서찰을 가지고 성 밖에 와 있습니다. 공자왕이 사자를 불러들여 서찰을 받아 뜯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공자와는 매우 사이가 좋아 고륙을 나눈 형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각자가 주인을 섬겨 양국의 장수가 되었지만 어찌 군대를 맞부딪히게 해 서로 잔인한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각자가 군대를 물린 다음 평복 차림으로 옥천산에서 서로 만나 한 잔 술을 마시며 싸움을 끝냄으로써 양국의 참담한 희생을 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자왕이 읽기를 마치자 크게 기뻐하며 바로 답신을 써보냈습니다. 상국께서 옛날의 교훈을 잊지 않으시고 평복 차림으로 만나 평화롭게 전쟁을 끝내자고 하신 것은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3일 내에 상국께서 시기를 정해 알려주신다면 명에 따르겠습니다. 위양은 답신을 받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계책이 이루어졌도다. 위양은 암암리에 분부를 내려 사냥을 나간다는 구실로 출발해 호기산과 백작산 등 곳곳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옥천산 아래에 이르러 50알경 산 위에서 포소리가 들리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튀어나와 그 자리에 왔던 위나라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위양은 공자왕의 일행을 모두 사로잡았고 공자왕을 함거에 태워 먼저 진나라 도성으로 보내 승리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또 사로잡은 수행원들은 포박을 풀고 술을 내려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원래의 수레와 병장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간 너희 장수 공자왕이 돌아가는 것처럼 속여 오성의 문을 열게 한다면 따로 후한상을 내리겠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성을 깨뜨린 즉시 참수할 것이다. 그리하여 쉽게 오성을 점령했고 서하까지도 접수했습니다. 위양은 깊숙이 진주해 곧바로 위나라의 도성인 안읍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해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대부 용고를 진나라 군영으로 보내 하친을 청했습니다. 위양이 용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사하려면 황하 서쪽의 땅을 모두 진나라에 할양해야 가능할 것이오. 위나라 해왕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르자 위양은 개가를 울리며 진나라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나라 해왕은 도성인 안읍이 진나라에 근접해 있어 지키기 어렵다고 여기고 대량으로 도읍을 천도했습니다. 이로부터 위나라를 양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효공은 위양이 세운 공을 가상히 여겨 여루에 봉하고 전에 취했던 위나라 땅 상등 15개 읍을 위양의 시급으로 삼아 상군이라고 봉호를 내렸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위양을 상왕이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위양이 은혜에 살해하고 관저로 돌아간 후 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위나라 군주의 서자였으나 진나라에 귀의한 후 정치를 혁신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소. 지금 또 위나라의 땅 700리를 얻어 봉읍으로 15개 성을 받았으니 대장부로서 뜻을 이룬 것은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오. 빈객들이 모두 칭하했으나 그때 조량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상군 문화에 있으면서 어찌 아첨하는 말로 주군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가? 이에 상왕이 물었습니다. 선생은 사람들이 모두 아첨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진나라를 다스린 것과 오고대부가 다스린 것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조량이 대답했습니다. 오고대부는 목공을 도와 진나라의 군주 3사람을 등극시켰으며 20개 나라를 병탄함으로써 그 주군을 서용의 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봉직할 때에는 더워도 수레의 덮개를 펴지 않았으며 일할 때에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부모상을 입은 것처럼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 상군께서는 진나라의 재상이 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법령이 새로 시행되었으나 형벌이 너무 혹독해 백성은 위압당하고 있을 뿐 은덕을 입지 못해 이로움만 알고 의로움은 모르고 있습니다. 패자는 상군께서 그 사부에게 형을 과한 데 대해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있으며
민간의 부영과 자제들도 원한을 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진나라 군주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상군께서는 아침 이슬처럼 위태로워질 것인데 어찌 상군의 지위와 부귀를 탐하시면서 스스로 대장부라고 자만하십니까? 창구는 묵묵히 있었으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5개월 후 진나라 효공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태자가 즉위해 해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스스로 선조의 구신이라고 자부하며 출입시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자건이 해문공에게 아뢰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신하의 힘이 너무 강하면 나라가 위태롭고 군주좌우의 힘이 너무 크면 군주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진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을 제정해 진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해도 백성들은 모두 상군의 법이라고 하지 진나라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15개의 읍을 봉지로 하사해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도 커졌으니 훗날 반드시 모반하게 될 것입니다. 해문공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도적에게 한을 품은 지 오래입니다. 다만 선왕의 신하이고 반란의 형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잠시 두고 봅시다. 그리하여 사자를 보내 상황으로부터 재상의 인수를 회수하고 재상의 직에서 물러나 상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상황이 조정에서 작별 인사를 마치고 수레로 성을 나갈 때 그 의장과 대우는 제우와 같았으며 또 백관이 상황을 전송하러 나가 조정이 텅 빌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건과 공송고가 은밀히 해문공에게 고했습니다. 상군이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탐람하게도 왕자의 의장과 제도를 모방해 상으로 돌아갔으니 반드시 모반할 것입니다. 해문공이 대로해 즉시 공송고에게 명을 내려 무사 3,000명을 이끌고 상황을 추격해 효수하고 돌아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공송고가 병사들을 이끌고 상군을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뒤따랐습니다. 상황이 수레를 타고 도성을 나가 100여일 이쯤 갔을 때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더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조정에서 병사들을 내보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크게 놀라 급히 의관을 벗고 수레에서 내려 병졸로 변장하고 도망쳤습니다. 함국관까지 달려갔을 때 날이 어두워져 객점에서 투숙하려고 했는데 객점의 주인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증서가 없다고 하자 객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상군의 법에 신분을 증명할 문서가 없는 사람은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유숙시킬 수 없습니다. 상황이 탄식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제정했는데 오히려 내 몸을 해치게 되었구나. 마침내 야음을 틈타 행인들에 섞여 함국관을 나가 위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나라 해왕은 상황이 공자앙을 유인해 사로잡았고 하서의 땅을 할양시키게 한 일로 상황에게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에 상황을 사로잡아 진나라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상황은 다시 상으로 돌아가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를 치려고 했으나 추격해온 공송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해문공은 그의 죄를 일일이 들어 꾸짖은 다음 분부를 내려 위양을 저자거리에 끌고 나가 오후분시에 처하고 그 일족을 멸하게 했습니다. 가련하게도 상황은 변법을 새로 제정해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나 결국에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해도 지나치게 잔인한 법을 적용해 민심을 잃는다면 반드시 그 응보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